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1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야, 벌써 14번째네. 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곡이 What is this thing called love라는 곡을 바비 맥펄린이랑 허비 행콕이 같이 연주했던 80년대 중반의 그 버전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한테는 재즈를 처음 들었을 때 우연히 이 노래가 들렸고 여기서 피아노를 치는 허비 행콕 판을, 그 당시에는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에서 허비 행콕 CD를 하나 사갖고 집에 와서 들은. 그래서 이제 허비 행콕이라는 뮤지션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지만 몇 년 전에는 제 인스타그램에 그분 매니저일 수도 있지만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그러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아티스트 뮤지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생 1, 2학년 때 이분 음악을 처음으로 샀던 그 음반을 56번째 꼬꼬무 곡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허비 행콕의 데뷔 앨범이요. Taking Off라는 앨범이고 1962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그 중에 더 메이즈라는 곡입니다. 허비 행콕의 워터멜론맨은 제가 재즈를 이렇게 더 깊숙이 빠져들게 한 초기 그 음악 중에 하나예요. 네. 90년대 막 퓨전 재즈 막 하면서 허비 행콕이 다시 새롭게 이름이 막 올라가고 90년대 중반쯤에 CD로 이제 막 발매되기 시작했을 때 이 앨범에 그 워터멜론맨이 수록돼 있어요. 첫 곡이죠. 네. 이 참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허비 행콕이라는 뮤지션이 62년도에 22살에 첫 앨범을, 자기 리더 앨범을 내게 되는데, 블루노트에서. 예, 그것도 블루노트에서요. 그때 첫 곡이 워터멜론맨이고 더 메이즈라는 곡은 B면 첫 번째 곡인데요. 지금 84세시잖아요. 1940년생이시니까 지금도 아주, 그러니까 진짜 리빙 레전드죠. 이번 달에도 콘서트 하시는 게 스케줄이 뜰 정도로 인스타그램에. 이분이 이제 62년도에 22살에 첫 번째 리더 앨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의 프로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커리어의 시작은 그보다 2년 전인 1960년도에 시작이 되던데요. 20살 때 트럼펫터 도널드 버드가 허비 행콕의 재능을 알아보고 고향 시카고에서 음악을 하고 있던 허비 행콕을 뉴욕으로 끌어당겨서 자신의 앨범에 사이드맨으로 기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 앨범, 이 데뷔 앨범의 모든 곡을 작곡할 정도로 단지 피아니스트로서만이 아니라 작곡자로서도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젊은이죠. 뉴욕으로 진출을 해서 61년도에 뭐 예를 들자면 도널드 버드와 페퍼 아담스가 함께한 퀸텟 앨범에서 피아노를 치게 되고, 그게 블루노트와의 첫 번째 인연이었는데, 블루노트에서 이러한 재능이 있는 젊은이를 놓칠 리가 없죠. 바로 62년도에 첫 번째 리더 앨범을 내게 해주는데, 재즈에서 가장 인상적인 데뷔 앨범 중에 꼭 꼽히는 앨범인데, 그 앨범을 들은 당대 최고의 뮤지션 마일스 데이비스가 야, 너 이리 와 해갖고 자신의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 2기 퀸텟의 피아니스트로 기용을 하는, 최고의 신인 시절을 보낸. 그 데뷔 앨범의 그 사이드맨들 보면은 경악을 금치 못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앨범이 또 저라는 사람이 재즈를 처음 시작하는데 재즈의 기준이 된 이 앨범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 앨범으로 시작한 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더인 피아니스트 허비 행콕이 22살이었고요. 62년도 이 당시에. 그리고 24살에 그 당시 가장 각광받는 트럼펫터 중에 한 명이었던 프레디 허버드가 아주 선명한 톤으로 굉장히 젊은 감각의 트럼펫을 들려주고 있고요. 리듬 섹션. 피아노는 허비 행콕, 베이스는 부치 워렌, 드럼은 빌리 히긴스. 베이시스트 부치 워렌은 23살이고요. 드러머 빌리 히긴스는 26살. 그러니까 완전 20대들이 딱 잡고 있는데, 이 앨범의 어떤 신의 한 수랄까? 그거는 테너 색소포니스트의 선배인 그 당시 39살이던 덱스터 고든을 딱 기용을 하니까는 균형이 딱 뭔가 맞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품격도 생기는 듯한, 그래서 완벽한 라인업이 갖추어져서
데뷔하는 피아니스트가 뭐 멤버들을 자기 입맛대로만 고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블루노트에는 분명히 그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언이 그 당시 이제 블루노트와 함께 하고 있던 뮤지션 가운데서 골랐을 텐데 아주 잘 고른 그런 라인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고른 곡 더 메이즈라는 곡은 어떻게 하면 이 앨범 속에서 흘러가는 곡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앨범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한 곡에 완전히 꽂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는 이 곡이 하드밥 특유의 어떤 이렇게 굉장히 직진하는 느낌이 있으면서 굉장히 펑키하고 그 그루브가 되게 소울풀한 허비 행콕, 부치 워렌, 빌리 히빙스 이 젊은이들이 만드는 그 리듬 위에서 아주 젊은이 트럼펫터 프레디 허버드가 날아다니고 또 묵직하게 잡아주는 덱스터 고든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크고 재즈에서 즉흥 연주, 솔로를 듣는 맛이 굉장히 있었고 저는 이 앨범들의 솔로를 통해서 아 재즈가 이런 거구나. 만약에 재즈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 앨범을 꼭 들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는 이제 첫 번째 곡 워터멜론맨을 얘기를 했잖아요. 워터멜론맨은 16마디 블루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브루스를 갖다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 재즈를 갖다가 좀 더 친근하게 듣는다, 더 가깝게 다가간다 이러면 브루스랑 친해지는 게 좋거든요. 워터멜론맨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 이런 그루브, 이런 게 브루스라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이 앨범의 라이너 노트에 보면은 허비 행콕이 이 어렸을 때 들었었던 수박장 골목 다니던 그런 바이브가 이 곡에 영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57번째로 꼬리를 물어봐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의 한 수, 이 앨범에서 신의 한 수였다고 말씀드린 덱스터 고든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덱스터 고든이 이 허비 행콕의 앨범에 참여를 한 다음에 3개월 후에 앨범을 내는데 그 앨범을 57번째 꽃곰으로 정해봤는데요. 앨범 이름은 고입니다.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이 치즈케이크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을 이제 기획을 할 때 덱스터 고든과 블루노트의 프로듀서 알프레드 라이언이 그 3개월 전에 녹음했던 허비 행콕에서 그 베이스 쳤던 부치 워렌이랑 드러머 빌리 히긴스 잘하지 않았어? 그랬을 것 같아요. 허비 행콕은 피아노가 바쁘니까는 블루노트에서 지금 그때 잘 나가고 있던 제가 좋아하는 소니 클락으로 하지 이랬나 봐요. 그래서 덱스터 고든의 테너 색소폰, 소니 클락의 피아노, 부치 워렌 베이스, 드러머, 빌리 히긴스 이렇게 쿼텟 굉장히 훌륭한 라인업인 게 40대가 되는 덱스터 고든, 30대 초반에 소니 클락 그리고 빌리 히긴스와 부치 워렌은 20대 초반이었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20대를 아우르는 그런 아주 멋진 라인업인데 고라는 앨범의 라이너 노트를 아이라 기틀러라는 평론가가 썼는데 최고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편안한 분위기가 이 앨범에 있다. 모든 뮤지션이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4명이 모인 게 굉장히 좋게 들렸던 게 아닌가. 그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듣는 저나 재즈 팬들에게 많은 재즈 팬들에게 각인이 돼서 이 덱스터 고든의 고라는 앨범은 덱스터 고든의 오랜 커리어 속에 가장 평론가들이 1등으로 꼽는 앨범이고 덱스터 고든 자신이 이 앨범을 자신의 앨범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62년도에 이 고라는 앨범을 녹음한 날 다른 녹음 분들이 그 바로 다음 앨범으로 나오게 되고 60년부터 62년까지 이 블루노트에서 녹음했던 4개의 앨범이 있는데요. Doing Alright이라는 앨범과 Dexter Calling 그리고 이 앨범 Go 그리고 그 다음 앨범 A Swinging Affair라는 이 앨범이 덱스터 고든의 중기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명반들로 아직도 추앙받고 있는 거죠. 덱스터 고든 선생은 굉장히 그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이 앨범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딱 한 명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피아니스트 소니 클락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 소니 클락이 이 앨범에서
그 연주를 들어보면 단순히 반주를 하고 솔로 할 시간에 솔로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덱스터 고든이 소니 클락을 아주 좋아했다고 하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럼 또 소니 클락 혼자서만 피아노 잘 쳐서 되느냐? 부치 워렌과 빌리 히긴스 이렇게 리듬 섹션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스윙감, 그 위에 얹어지는 굉장히 자유롭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덱스터 고든의 테너 색소폰이 얹어지니까 이렇게 완벽한 앨범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고른 곡 치즈케이크는요, 이 앨범의 첫 곡인데요. 그러니까 이 앨범의 6곡 중에 덱스터 고든이 작곡한 유일한 곡이에요. 덱스터 고든이 영향을 받은 선배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레스터 형에게 바치는 오마주를 담은 곡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 레스터 형이 194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 몸담고 있을 때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서 낸 곡인데, 덱스터 고든의 작곡의 곡인데, 티클토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다.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티클토를 한번 찾아서 들어봤죠. 이 티클토라는 곡은 후대 이제 비밥이나 하드밥 뮤지션들이 많이 리메이크하는 곡이기 때문에 익숙한 곡인데, 1940년도에 처음 나온 그 첫 버전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를 들어봤는데, 그냥 음악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저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표현을 못하는 저더라도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덱스터 고든이 자신의 앨범에서 22년 후에 살려낸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58번째 꼬꼬무는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그 곡 티클토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1940년도에 78회전으로 나온 A면의 티클토가 있는데, 그 곡을 58번째 꼬꼬무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 있을 때가 아마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가 가장 강력했던 시절이었고, 그 가운데 레스터 형이라 아티스트가 이러한 작곡에까지 이런 영향을 끼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좀 의미가 있었는데요. 레스터 형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레스터 형, 그렇죠,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테너 색소폰 솔로를 담당하는 주 아티스트이면서 빌리 홀리데이가 신으로 투항했던 요 당시죠. 그러니까 30년대 후반에 빌리 홀리데이와 여러 음반을 합작을 하면서 빌리 홀리데이의 별명은 레이디 데이라는 별명도 지어줬고, 빌리 홀리데이는 또 레스터 형의 이게 프레지던트, 프레스 혹은 프레즈라는 별명을 지어주는 그런 또 아름다운 우정의 스토리가 있죠. 이 레스터 형은 그냥 단순히 스윙 시대를 풍미했던 테너 색소포니스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게, 스윙 시대를 지나서 비밥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갈래로 서브 장르로 재즈가 발전을 할 때 쿨 재즈로 이어지는 이 라인에 있어서, 이 라인을 올라탄 후배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테너 색소포니스트이고, 함께 1세대 테너 색소포니스트로 호방하고 남성적인 매력을 끼쳤던 콜맨 호킨스와는 조금 다른 그러한 결의 연주 스타일부터 추구하는 음악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 가담을 한 거는 1933년 24살 때래요. 근데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36년도에 다시 들어와서 40년도 이 곡 티클토를 낼 때까지가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가 가장 강력한 맨파워를 자랑할 때인데요. 이 티클토라는 곡에서는 테너 색소폰에 레스터 형이 담당을 하고 있고, 트럼펫에는 버 클레이톤과 해리 에디슨, 이 시대를 풍미하는 어떤 트럼펫터들이 모두 가담하고 있었고, 피아노에는 당연히 리더인 카운트 베이시가 있고, 드럼에는 또 그 유명한 파파 조 존스죠. 필리 조 존스와는 구분을 해야 되는 조 존스가 담당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스윙이 대세이던 시절에 가장 강력한 라인업의 연주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은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주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레스터 형에게 영향을 받은 덱스터 고든이 이 앨범을 들었을 당시를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1940년이면 덱스터 고든이 17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7살 청소년 때 이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서
테너 색소폰을 연주하는 레스터 형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도 재즈로 가겠어 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감흥을 39살 때 자신의 앨범인 치즈케이크라는 곡으로 이 티클토우라는 곡이 한 단계 올라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이 모든 음악이 그렇지만 선배의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동양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온고이 지신이라고 그러죠. 수리부작이라고도 그러고. 그렇죠. 이 뿌리 없는 게 없어요. 있어 보면은 정말로. 자, 그래서 다음 꼬꼬무, 이제 59번째 꼬꼬무는 레스터 형의 곡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스터 형이 1952년도에 연주를 해서 54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레스터 형 with the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넘버 1이라는 앨범에서 Almost Like Being in Love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레스터 형 선생이 1952년도면은 이제 43살이 되는데요. 그때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피아노의 오스카 피터슨, 기타의 바니 캐슬, 베이스의 레이 브라운, 이렇게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함께 하는데, 드럼은 객원 드러머인 제이시 허드라는 드러머와 함께 낸 앨범이 이 앨범인데요. 프로듀서 로먼 그랜츠가 그 당시 갖고 있던 노그랜 레코드라는 레코드 회사에서 이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물들이 한 12곡을 녹음을 하던데 54년도에, 그러니까 2년 후에 2장의 10인치 LP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넘버 1, 넘버 2 중에 이 Almost Like Being in Love는 넘버 1의 마지막 곡. 아까 말씀드렸지만 1930, 40년대에 굉장한 이제 스윙 시대의 전성기를 보내고 40년대에 이 레스터 형 선생은 중간에 43년도에 2차 대전에 징집이 돼갖고 거기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차별도 당하고. 레스터 형의 와이프가 백인이었는데 네 와이프가 왜 백인이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45년도에 제대를 한 다음에 솔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점점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고 이 50년대 초에는 이분의 건강, 정신력, 음악적으로도 많이 쇠퇴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와 만나서 낸 이 앨범, 52년 앨범을 들어보면 그 말들이 약간 갸우뚱해질 정도로 굉장히 반짝반짝한 연주들이 담겨져 있는데, 들어보면 느끼실 수 있는데, 저도 옛날에 느꼈던 것 같은데, 이분은 박자를 탈 때 테너 색소폰이 들어가는 박자가 약간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 박자를 묘하게 느슨하게 타는 그러한 매력들이 잘 살아있는 연주고, 오늘 제가 고른 곡 Almost Like Being in Love는 3분대 아주 짧은 곡인데 그런 매력이 잘 살아있어서 그 레스터 형의 후기 음악 중에 아주 명연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스카 피터슨이 이 앨범에서 전혀 나서지를 않아요. 아주 잘 떠받치는 그런 반주를 하면서도 맛깔나는 인트로나 솔로를 넣어주는 그런 후배들. 그리고 다른 곡에서는 또 기타리스트 바니 캐슬이 굉장히 진중하게 이렇게 되게 신경 써서 선배 테너 색소폰에 누가 안 되는 기타를 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또 이것도 아주 이 라인업 자체에서 오는 그런 힘이 강한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레스터 형은 타인에 대한 증오라는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욕 안 하고 자기 할 음악하고 굉장히 유순하고 아주 착하고 순한 성격의 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완벽한 성향은 알 수 없지만 이런 평론가들이 증언해 놓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 음악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간성 넘치는 테너 색소포니스트이자 뮤지션이었고, 이분의 음악 스타일이 후배들에 대해 전해져서 뭐 스탄 게츠, 뭐 덱스터 고든, 주트 심스, 수많은 분들이 영웅으로 삼는 레스터 형의 음악이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레스터 형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재즈라는 넓은 바다에서 굉장히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 이유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 14번째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